루소의 야만인은 스스로를 향한 사랑을 자주 경험하는데 루소는 이를 자기 사랑이라고 부른다. 자기 사랑은 혼자 샤워를 하면서 노래를 부를 때 느끼는 기쁨이다. 샤워실에서 노래를 더럽게 못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로지 자신만의 것이며 타인의 의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제 우리는 루소가 왜 걸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걷는 데에는 인류 문명의 인위적 요소가 전혀 필요치 않다. 가축도 사륜마차도 길도 필요 없다. 산책자는 자유롭고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는다. 순수한 자기 사랑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국민윤리라는 과목에서 철학이란 말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전 아주 재미있게 이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에 철학과가 있었지만 대입원서를 쓰면서 이 철학과에 지원한 사람은 제 반에선 아무도 없었죠. 철학이 밥 먹여주냐 하면서요. 지금 이 세상의 기술과 알고리즘은 삶의 작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신속하게 찾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무엇을, 왜라는 질문엔 익숙하지만 어떻게에 대한 질문에는 익숙치가 않죠. 답을 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머리도 좀 아픕니다. 바로 이 어떻게가 철학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살다 보면 프랑스 사상가 모리스 리즐링의 말처럼 결국 인생은 우리 모두를 철학자로 만든다는 걸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어크루스에서 펴낸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인데요. 이 책은 저자인 에릭 와이너가 역사상 위대한 철학자 14명을 선택하여 그들을 만나러 가는 여정 중에 쓴 여행기면서 동시에 그들의 삶과 작품 속의 지혜를 아주 쉽게 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철학하면 좀 난해한 개념들의 언어들이 많이 등장해서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이 책은 작가 특유의 유머와 통찰력이 곁들여져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간과하는 개념들의 본질을 마주할 때 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생각이 정리되면서 깨달음을 얻을 때가 많죠. 서문에서 얘기하는 정보와 지식 그리고 지혜의 차이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혜를 원한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다. 정보는 사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이고 지식은 뒤죽박죽 섞인 사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지혜는 뒤얽힌 사실들을 풀어내어 이해하고 결정적으로 그 사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영국의 음악가 마일스 킹턴은 이렇게 말했다. 지식은 토마토가 과일임을 아는 것이다. 지혜는 과일 샐러드에 토마토를 넣지 않는 것이다. 지식은 안다. 지혜는 이해한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종류의 차이지 정도의 차이가 아니다. 지식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지식이 늘면 오히려 덜 지혜로울 수도 있다. 알미 지나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 지식은 소유하는 것이다. 지혜는 실천하는 것이다. 지혜는 기술이며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습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지혜를 운으로 얻으려는 것은 바이올린을 운으로 배우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여기저기서 지혜의 부스러기를 줍기를 바라면서 비틀비틀 인생을 살아나간다. 그러면서 혼동한다. 시급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고 말이 많은 것을
생각이 깊은 것으로 착각하며 인기가 많은 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한다. 한 현대 철학자의 말 맞다나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철학이 곧 자기 개발이자 실용적인 가치였고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는 역할까지도 했을 만큼 철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철학자들이 정리한 많은 생각이 지금까지도 인생의 진리로 전해내려고 있는 걸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은 세상이 변해도 여전한 것 같네요. 오늘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들을 책 속에서 부분 발췌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위대한 철학자들을 만나러 저자와 함께 기차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열차. 모두가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진부한 말이지만 사실 좋은 표현이다. 우리의 생각은 화물열차의 화물칸처럼 하나하나 앞뒤로 연결되어 있다. 생각은 서로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썬디 아이스크림에 대한 것이든 핵융합에 관한 것이든 모든 생각은 이전 생각에 끌려가고 다음 생각을 끌어당긴다. 감정도 열차처럼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주기적으로 한바탕 찾아오는 나의 우울은 난데없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멈춰서서 그 원인을 잘 살펴보면 숨은 원인을 찾게 된다. 나의 슬픔은 바로 앞의 생각이나 감정의 원인이 있고 그 생각이나 감정은 그 이전의 것에, 그 이전의 것은 1982년에 어머니가 한 말의 원인이 있다. 생각이 그렇듯이 감정도 결코 느닷없이 나타나지 않는다. 열차처럼 앞에서 감정을 끌어당기는 힘이 늘 존재한다. 페이스트리와 커피를 주문하고 내 생각의 열차는 속도를 낮춘다.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고 마비된 것은 아니다. 행복도 슬픔도 그 사이에 있는 방대한 스펙트럼도 경험하지 않는다. 나는 좋은 의미에서 텅 비어 있다. 거칠게 우당탕거리는 암트랙과는 달리 부드럽게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 마음이 차분해진 나는 커피를 음미한다. 커피의 맛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무게도 적당한 머그컵이 내 손안에 머무는 느낌까지 감상한다. 나의 불안은 휴가를 떠난다. 빨간색 지붕과 파란색 이오니아 해가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마치 내가 아니라 지붕과 바다가 움직이는 것 같다. 창문 밖을 응시하지만 딱히 뭔가를 쳐다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궁금해한다. 나는 궁금하다. 짧은 두 마디 말이지만 그 안에 모든 철학의 씨앗이 그 이상이 담겨 있다. 모든 위대한 발견과 돌파구는 이 두 마디 말에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궁금하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침대에서 나오는 법. 명상록은 내가 그동안 읽은 그 어떤 책과도 다르다. 사실 책이 아니다. 훈계다. 독촉과 격려 모음집이다. 로마 시대의 냉장고 메모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망각이었다. 그는 온전한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독촉했다. 마르쿠스는 자신의 냉장고 메모를 출판할 생각이 없었다. 혼자 보려고 쓴 것이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는 마르쿠스의 생각을 읽는다기보다는 엿보게 된다. 나는 그렇게 엿본 내용이 좋다. 마르쿠스의 솔직함이 좋다. 마르쿠스가 자신의 두려움과 취약함을 드러내며 종이 위에 스스로를 벌겨벗겨 놓은 방식이 좋다.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남자가 여기서는 자신의 불면증과 공황 발작, 좋게 말해 형식적인 애인으로서의 모습을 털어놓는다. 마르쿠스는 모든 철학이 스스로의 유약함을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는 스토아 철학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 마르쿠스는 여러 세대의 성실한 대학원생들이 조목조목 분석할 만한 거창한 철학 체계를 세우지 않았다. 마르쿠스의 철학은 마르쿠스가 상담가 역할도 하고 환자 역할도 하는 심리 상담이다. 번역가 그레고리 헤이스가 말하듯 명상록은 말 그대로 자기 개발서다. 마르쿠스는 스스로에게 생각을 그만두고 행동에 나서라고 누차 촉구한다. 좋은 사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관도라. 좋은 사람이 되어라. 철학과 철학을 논하는 것의 차이는 와인을 마시는 것과 와인을 논하는 것의 차이와 같다. 수년에 걸쳐 철저하게 연구하는 것보다 좋은 피노누아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와인의 생산연도별 특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명상록을 읽는 것은 곧 철학하는 행위를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것과 같다. 마르쿠스는 자신의 생각을 검열 없이 실시간으로 내보냈다. 고대 철학 연구자인 피에르 아도의 말처럼 지금 나는 인간이 되고자 단련 중인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 명상록에는 침대에서 나오기가 힘들면 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글이 많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부분이 중요한 침대 문제를 다룬 비밀 논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침대에서 나오는 방법뿐만 아니라 굳이 왜 그래야 하는가를 다룬 논문. 가미의 자살 문제를 푹신한 새털 이불로 감싼 버전이다. 마르쿠스는 상반된 두 견해 사이를 오가며 홀로 토론을 벌인다. 내가 세상에 나온 목적, 내가 태어난 이유를 실행하려 하는데 왜 불평을 해야 한단 말인가? 아니면 이게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인가? 이불 안에서 따뜻하게 몸을 웅크리는 게?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게 좋은데. 그럼 너는 좋은 기분을 느끼려고 태어난 것인가? 여러 가지 일들을 실행하고 경험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만큼은 아니었지만 마르쿠스도 얼추 비슷했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것. 오늘 네가 만날 사람들은 주제넘고 배은망덕하고 오만하고 시샘이 많고 무례할 것이다. 지금도 마르쿠스가 살던 시기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마르쿠스는 골치 아픈 사람에게서 영향력을 빼앗으라고 제안한다.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자격을 빼앗을 것. 다른 사람은 나를 해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나를 해칠 수 없기 때문이다. 옳은 말씀이다. 왜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신경 쓰는 걸까? 생각은 당연히 내 머리가 아니라 그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침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내 무능력의 핵심에는 교활한 자기 혐오가 있을 거라고 늘 의심해왔지만 나는 그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다. 나보다 용감한 마르쿠스는 그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며 말한다. 너는 너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을 연민하려다가 몇 페이지 뒤에서 다시 공격에 나선다. 이런 끔찍한 불평불만과 원숭이 같은 삶은 이걸로 충분하다. 너는 오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너는 그러는 대신 내일을 택한다. 마르쿠스는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남겨두었다가 자신의 이기심에 내리꽂는다. 지금처럼 침대에서 빈둥거리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다. 이불 아래 남아있는 것은 결국 이기적인 행동이다. 이러한 깨달음이
마르쿠스를 움직이게 한다. 마르쿠스에게는 침대 밖으로 나갈 사명이 있다. 사명이지 의무가 아니다. 두 개는 서로 다르다. 사명은 내부에서, 의무는 외부에서 온다. 사명감에서 나온 행동은 자신과 타인을 드높이기 위한 자발적 행동이다. 의무감에서 나온 행동은 부정적인 결과에서 스스로를, 오로지 스스로만을 보호하려는 행동이다. 마르쿠스는 이러한 차이를 알았지만 늘 그렇듯 스스로에게 그 차이를 다시 상기시켰다. 새벽에 침대에서 나오기가 힘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한 인간으로서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 스토아 학파나 황제, 심지어 로마인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소크라테스처럼 궁금해하는 법. 어느 날 가이레포는 델포의 신전에 찾아가서 여사제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테네에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대답이 돌아왔다. 없다. 한 명도 없다. 가이레폰이 신탁의 내용을 소크라테스에게 전하자 소크라테스는 당황한다.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소크라테스는 한낱 석공의 아들이며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지만 신탁은 틀리는 법이 없었으므로 소크라테스는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시인에서 장군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경받는 아테네인을 붙잡고 말을 걸었다. 곧 소크라테스는 이 사람들이 그들 생각만큼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군은 용기가 무엇인지 몰랐고 시인은 시를 정의하지 못했다. 소크라테스는 가는 곳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쳤다. 어쩌면 신탁이 옳을지 모른다고 소크라테스는 결론 내렸다. 어쩌면 정말로 소크라테스는 일종의 지혜,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지녔는지도 몰랐다. 소크라테스에게 가장 최악의 무지는 지식의 가면을 쓴 무지였다. 편협하고 수상쩍은 지식보다는 폭넓고 솔직한 무지가 더 나았다. 소크라테스가 인간 탐구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 오늘날에도 여전히 철학적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것은 이 순진한 무지. 철학자 칼 야스퍼스의 표현에 따르면 이 놀랍고 새로운 천진난만함을 도입한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첫 번째 철학자가 아니었다. 피타고라스, 파르메니데스, 데모크리토스, 탈레스 등 소크라테스 이전에도 많은 철학자가 있었다. 이들의 시선은 하늘을 향했다. 우주를 설명하고 자연의 신비를 꿰뚫어 보려는 노력에 매진했다. 결과는 다양했다. 여러 방면에서 뛰어났던 탈레스는 우주의 모든 물질이 물로 이루어졌다고 확신했다. 소크라테스처럼 이 철학자들도 질문을 던졌지만 이들의 질문은 주로 무엇을과 왜에 관한 것이었다. 만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지? 왜 낮에는 별들이 보이지 않지? 소크라테스는 이런 종류의 질문에 관심이 없었다. 소크라테스가 보기엔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러므로 중요치 않은 질문이었다. 우주가 매우 흥미로운 대상일지 몰라도 그리 대단한 대화 상대는 아니다. 그리고 대화는 소크라테스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다. 우주학자 칼 세이건은 모든 질문은 세상을 이해하려는 외침이라고 말했다. 소크라테스도 이 말에 동의했을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모든 질문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외침이다. 소크라테스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관심이 있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정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알 수 있지?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동료 시민들이 조각상의 제작이나 민주주의 실천 같은 면에서는 더 나아지려는 의지가 대단하면서 왜 이런 종류의 질문에는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아테네인들은 모든 것을 개선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 모든 것에 자기 자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다. 이 결심이 철학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왔다. 이제 철학은 우주에 대해 불확실한 추측을 하는 학문이 아니다. 철학은 삶, 우리 자신의 삶에 관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최대한 잘 살아내느냐에 관한 것이다. 철학은 실용적이다. 필수적이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다. 소크라테스는 처음으로 철학을 하늘에서 끌어내려 마을에 정착시켰고 철학을 사람의 집안으로 불러들였다. 이 세상에 소크라테스의 사상 같은 것은 없다. 소크라테스의 사고 방식만이 있을 뿐이다. 소크라테스에게는 수단만 있을 뿐 그 끝은 없었다. 오늘날 우리가 아테네의 잔소리꾼을 기억하는 것은 그가 알았던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지식을 알게 된 방식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지식보다 방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지식은 곱게 늙지 못한다. 하지만 방법은 그럴 수 있다. 삶을 성찰하려면 거리를 둬야 한다. 자기 자신을 더 명확하게 들여다보려면 자신에게서 몇 발짝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에게 철학과 대화는 사실상 동의어였다. 소크라테스는 온갖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정치인과 장군, 공예가뿐만 아니라 여성과 노예, 어린아이들에게도 말을 걸었다. 온갖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지만 주제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어야 했다. 소크라테스는 잡담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인생은 짧다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단 1초의 시간도 사소한 문제에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걸 잘 알았다. 소크라테스는 고르기아스라는 소피스트에게 격분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찰하고 있는 거라네. 제정신인 사람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단 말인가?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사랑하긴 했지만 그는 대화를 그저 자신이 가진 도구 중 하나로 본 것 같다. 이 모든 현명한 훈수질에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소크라테스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법을 배웠다. 궁금하다는 멋진 단어다. 미소 짓지 않고서 그 단어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궁금하다, 원더라는 단어는 경이로운 것, 기적, 놀라움의 대상이라는 뜻의 고대 영어 운도르에서 왔다. 한편으로 궁금해하는 것은 시리처럼 정보를 구하는 것이다. 다크 초콜릿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 다른 한편 궁금해하는 것은 짧은 순간만이라도 물음을 유예하고 그저 지켜보는 것이다. 도대체 바다 소금과 아몬드가 박힌 질 좋은 벨기에 초콜릿의 어떤 점이 내 뇌를 춤추게 하고 내 심장을 노래하게 하는지 궁금해. 질문할 때 우리는 눈앞의 주제에 얽매인다. 그 주제를 넘어서는 의문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러므로 일축된다. 신문할 때 중요치 않은 방향으로 틀었다며 판사에게 질책당하는 변호사나 주제에서 벗어난 길로 샜다며 선생님한테 꾸중 듣는 학생을 떠올려 보라.
궁금해하는 행위는 광활하며 아무런 제약도 없다. 이 궁금해하는 마음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다. 동굴에서 살았던 인류가 나뭇가지 2개를 서로 비비거나 커다란 돌을 자기 머리 위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지 처음으로 궁금해했던 때부터 쭉 그래왔다. 시도해 보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법이며 궁금해하기 전에는 절대 시도해 볼 수 없는 법이다. 우리는 종종 궁금해하는 것과 호기심을 같은 것으로 여긴다. 물론 2가지 다 무관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방식은 서로 다르다. 궁금해하는 것은 호기심과 달리 본인과 매우 밀접하게 엮여 있다. 우리는 냉철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 냉철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하지만 냉철하게 궁금해할 순 없다. 호기심은 가만히 있질 못하고 늘 눈앞에 나타나는 다른 반짝이는 대상을 쫓아가겠다며 위협한다. 궁금해하는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 마음은 오래도록 머문다. 궁금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좋은 식사나 좋은 섹스처럼 절대 서두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소크라테스도 절대로 대화를 재촉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상대가 점점 지치고 분노할 때조차 인내심을 갖고 대화에 임했다. 소크라테스는 최초의 심리 상담가였다. 그는 질문으로 질문에 답하곤 했다. 하지만 심리 상담가와 달리 소크라테스는 시간당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죄송하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라는 말도 절대로 하는 법이 없었다. 그에게는 늘 시간이 더 있었다. 향연에서 한 친구가 말한 바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한 곳에 계속 머물렀다. 그는 가끔 멈춰서 그곳이 어디든 그 자리에 서 있곤 했다. 또 다른 친구는 포티다이아 전투에서 겪었던 기이한 에피소드를 들려준다. 어느 날 새벽 소크라테스는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계속 고민하며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해답을 찾지 못한 소크라테스는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정오가 되었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소크라테스가 새벽부터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느라 그곳에 계속 서 있었다고 말했다. 마침내 저녁이 되자 이오니아 사람 몇 명은 그가 밤새 그곳에 서 있는지 보려고 차가운 바깥 공기 아래로 침구를 들고 나왔다. 그는 새벽이 다가오고 해가 떠오를 때까지 계속 같은 곳에 서 있었다. 그리고 떠오른 해를 향해 기도를 올린 후 자리를 떴다. 좋은 철학은 느린 철학이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일을 느린 해결책이라고 칭했으며 모든 철학자는 서로 느긋해지세요 라는 말로 인사를 건네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이게 철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나 이와 비슷한 무의미한 표현 대신 우리 서로에게 느긋해지세요, 천천히 하세요 라는 말로 인사해보자. 이런 명령식의 표현을 자주 말하다 보면 정말로 속도를 줄이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한편으로 나는 우리가 속도를 줄이는 데서 오는 인지적 혜택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뭔가가 우리를 막고 생각하게 만들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멈춰 세웠다고 말한다. 멈춤은 실수나 결함이 아니다. 멈춤은 말을 더듬는 것도 말을 가로막는 것도 아니다. 멈춤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잠시 유예된 상황이다. 생각의 씨앗이다. 모든 멈춤은 인식의 가능성, 그리고 궁금해야 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은
해롭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욕망한다. TV를 보다 보면 채널 하나 건너 보이는 새로운 물건들이 여기저기서 완판이라고 외치는 걸 보면서 이 책에 있는 이 글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불안하고 허기진 마음 때문에 자꾸 뭔가를 사서 채우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인사말을 좀 바꿔야겠네요. 여러분, 느긋해지는 하루 되세요.